네, 후보자님 참 어려운 과정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후보자께서 어, 그 당을 여러 번 옮겼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당에서 비판하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또 그 다음에 다시 통합돼서 국민의힘으로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같이 일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의원을 하거나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 속해 있을 때도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12상 비상 개헌과 내란에 대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에 관한 입장이 분명하게 후보자 입장으로 바뀌신 거 맞죠? 네. 네. 저는 최소한 헌법과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나라에서 그가 공직을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최소한 이 범주 내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신봉하면서 현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는 전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여야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영을 극복하고 도약의 한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뒷다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진영 정치에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현실을 깰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깨는 첫 번째 사람은 돌 맞게 되어 있다는 거 저도 20년 정치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제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추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개인의 신상과 여러 부분에 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기를 하는데 아까 저도 한 연세대 관련한 입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가름하고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생의 선발 사정 과정을 전 최소한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의혹을 제거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따르는 내란 중요 종사 임무자들에 대해서 마치 무죄를 준 것처럼 석방을 줄 것처럼 예측했지만 현재 헌법과 법률 안에 있는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유죄를 때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가는 정도의 축적의 역사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후보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그 전자를 빼고 좀 더 소명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소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약을 점수를 부풀려서 당첨되기 위해서 혼인한 아들을 혼인 안 한 걸로 했다라고들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공개하지 어려운 제 참담한 우리 가족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만약에 청약 때문에 혼인을 해놓고 혼인 안 한 걸로 했다면 청약 기준일이 끝난 2024년 7월 19일 이후에 혼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1년 반이 지나 혼례를 올린 지 2년 동안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 하여튼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참 사람이라는 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계획은 혼례를 올리고 나서 당연히 그 부부가 신혼집을 가지기를 계획을 했지요. 근데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져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부적절하고 상당히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명확히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씀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 입장문에서 보시면 전 잘 지적을 했는데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고보육세의 기록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기재에서 보면 2025년 상반기 1, 4분기, 2, 3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조금 1.3% 올라갔는데 결국은 4, 4분기에 또다시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 저성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부 3년 전체 평균이 2.0% 성장이었고 작년 윤석열 정부의 절반이 1% 성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한 투입 그리고 전환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기획개선처 장관으로서의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점에서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단 성과가 나고 성장 엔진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신기술이나 신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는 것 이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민생도 많은 부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하되 성과가 나는 곳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곳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제도 한번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있다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이 되면서 양 부처 간의 협업과 그 전체 경제정책과 기획예산의 부분과 전체 재정정책의 부분이 분할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실험했던 그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분리가 일정 부분 성공도 했지만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미완의 숙제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지만 이 두 부처가 상당히 서로 협력해서 원팀으로 이뤄내야 될 일들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대신 예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 경제 운영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향타와 키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